우리가 아는 최선을 다해. 패트릭이 지금의 아내 타라 로우와 연애 초창기였던 시절, 클로이스터에 처음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맨해튼 가장 북쪽 끝에 자리 잡은 매트의 본가는 언덕을 올라 숲을 벗어나면 보이는 13세기 수도원을 모델로 지어졌습니다. 둘은 미술관의 중세 성역 중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어요. 육중한 석조 블록으로 지어진 12세기 프랑스풍 부속 예배실로 규모가 작고 장식이 거의 없어서 엄숙한 우아함이 흘렀죠. 클로이스터는 수도원 가운데 있는 야외 공간인 회랑이에요. 속세로부터는 떨어져 있지만 태양과 달과 별과는 다 있는 곳. 12세기 카탈루냐에서 지어진 쿠사 수도원이었던 이곳은 오솔길들 가운데 분수대가 있고 정원이 있고 그곳엔 꽃이 피어 있었죠. 과실수에 노래하는 새들이 앉아있고 정원 가장자리에는 분홍색 대리석 기둥들이 늘어선 복도가 둘러져 있어요. 둘은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그 옆에 있는 수도사들의 회의 장소였던 챕터 하우스로 갔어요. 둘은 낮은 벤치에 앉아 정원을 내다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죠. 둘은 다음 몇 개의 전시실을 멈추지 않고 쭉 지나갔어요. 혼자였다면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봤을 메로드 재단화와 베리세인트 에드먼즈 십자가를 지나쳐 두 번째 클로이스터에서 멈췄습니다. 건물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은 팰리세이드 파크의 절벽 아래로 흐르는 허드슨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들은 약초 정원을 한 바퀴 돌면서 여러 약초들을 둘러본 다음 클로이스터에서 나와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8개월 후 그날의 클로이스터였던 형의 병실에서 둘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크리스탄 형수와 타라 그리고 패트릭이 형을 돌보고 있었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형이 갑자기 치킨 맥너깃을 먹겠다고 했죠.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침대를 둘러싼 채 그들이 아는 최선을 다해 사랑과 슬픔과 웃음이 가득한 소풍을 즐겼던 그때보다 더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장면은 피터르부리 헐의 곡물 수확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요. 멀리까지 펼쳐진 광활한 풍경을 배경으로 농부 몇몇이 오후의 식사를 즐기는 모습 말이에요. 그는 이 명작을 바라보며 가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흔한 광경이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 노동을 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휴식을 취하고 다른 이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가끔 어느 쪽이 더 눈부시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그림을 닮은 삶일까? 아니면 삶을 닮은 위대한 그림일까? 하고요. 푸른색 군무복 아래에 비밀스러운 자아들. 패트릭 브링리가 일을 한 지 4년 차에 접어든 어느 날 첫 신입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반베개 머리에 각진 안경을 쓰고 서아프리카 억양을 쓰는 50대 후반쯤 중년의 남자였어요. 그의 이름은 조셉. 조셉과 그의 담당 구역인 아메리카 전시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유리로 덮인 조각 광장으로 나왔어요. 벽 한 면이 그리스 신전 양식을 띠는 2층 높이의 파사드로 되어 있었죠. 원래는 1820년대에 지어진 월스트리트의 은행이었는데 지어진 지 100년 만에 해체해서 이곳에 다시 지었죠. 조셉과 월스트리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경비원들이 보통 올드 전시관으로 부르는 아메리카 피리어드룸으로 올라갔습니다. 17세기 매사추세츠의 올드십 교회 예배당에서 영감을 받은 방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목재 석가래들을 둘러본 뒤 천장이 낮은 하트하우스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도 17세기 매사추세츠에서 지어진 건물의 일부로 미술관에서 이 방만 옮겨왔어요. 아메리카 전시관에 새로 추가된 공간들과 연결된 좁은 3층 공간을 순찰하며 조셉의 아메리카 이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조셉과 계단을 내려가 구간 2A로 향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마지막 생일 파티를 했던 버지니아의 호텔을 옮겨놓은 이 방은 젓갈색 목재로 된 마호가니 가구로 가득합니다. 길버트 스튜어트가 그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유명한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는데 조셉에게 1달러 지폐를 꺼내 들고 그림과 비교하는 관람객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해주죠. 그러다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2012년 봄에는 매트의 경비원들이 투고하고 편집한 미술작품, 시, 산문 등을 실은 스와이프 매거진 3호의 발행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편집진은 단체전을 기획했고 장기자랑을 겸한 발행 축하 파티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모임이 끝날 때쯤 패트릭은 스와이프에 기고를 한 에밀리 르맘키스와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적인 생각을 멈추지 않기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예술가 타입이었어요. 그가 그녀의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건 2011년 직원 작품 전시에 출품한 케이크 맨 꼭대기에 50을 장식한 작품이었죠. 그는 에밀리에게 이 케이크가 무엇을 축하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자화상이라고 대답했어요. 패트릭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경비원이라면 누구라도 어두운 푸른색 군무복 아래 슬쩍 숨겨둔 비밀스러운 자아 하나쯤은 갖고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갔죠. 매트 밖 돌계단에 앉아 휴식을 보내던 어느 날 패트릭은 머리에 떠오르는 포부들을 작은 공책에 적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대부분 수동적인 태도로 매트와 매트의 소장품들을 일종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관찰했다면 이제는 예술이 던지는 질문에 부딪혀보고 눈에 스위치를 켜고 자아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요. 예술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 일요일 아침 그리스 로마관으로 근무를 배정받은 전시실은 밝고 청장고가 매우 높은 공간으로 고졸기 그리스의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이 전시실의 유명 인사는 뉴욕 크로스라 불리는 크로스 대리석 조각상. 패트릭은 뉴욕 크로스라는 이름을 좋아했어요. 마치 이 호리호리한 아테네 청년이 고국을 떠나 아파트에 새들어 살며 우리들처럼 지하철을 타고 메트로 출근하는 것 같아 동질감을 느꼈죠. 그 옆으로 목이 긴 암포라는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진 저장용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표면에는 방금 전사한 호메로스의 영웅 아킬레우스를 그의 전우가 전장에서 들어 옮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패트릭은 그리스식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떠올리려고 했어요. 그리스인들은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고 오직 삶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아는 것을 크로스 대리석 조각상과 같은 작품을 만드는데 쏟아부었습니다. 패트릭은 그리스 조각 정원 옆 문간에 서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과제와 관련해 토론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정말로 그들의 신을 믿었을까? 그들이 왜 그러했다고 또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예술 작품 2점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그는 학생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엿듣다가 조심스럽게 개입하기로 했어요. 장문에 쓸만한 단어, 에피파니에 대해 알려주죠. 원래 신의 방문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신의 계시와도 같은 깨달음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리스인들은 꿈속에서나 깨어있을 때나 끊임없이 에피파니를 경험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실된 고전기 그리스의 조각가 페이디아스의 작품을 모사한 로마 시대의 메디치 아테나 쪽으로 학생들을 데려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와 용기와 같은 변화가 인간의 내부에서 생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힘이란 모두 외부로부터 비롯한 것이었고, 그 힘은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운명을 좌지우지하듯 사람의 감정을 뒤흔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방식 때문에 가까움의 여신이라고도 불렸죠.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헤어지며 패트릭은 매트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자신이 이곳의 주된 역할이 미술사 박물관이 아니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는 우리가 예술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가까이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예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믿었습니다. 이슬람 전시관은 8년간의 보수 작업 끝에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개관을 몇 주 앞둔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이슬람 전시관을 지나치다 잠깐 미술관을 탐험할 시간을 얻었어요. 전시관의 서론에 해당하는 다양한 나라와 시대의 쿠란들을 보여주는 전시실 안에는 9세기 북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인디고로 염색한 양피지에 쓴 쿠란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죠. 쿠란 한 권 전체가 오스만 제국 병사의 목에 걸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투르크 몽골 제국 황제 티무르의 소유였던 세로 2m가 넘는 쿠란의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12세기에 이란에 도착해 사자 모양의 청동 토각 향로와 그 옆에 이슬람식 체스판을 마주합니다. 600년 전 중앙아시아의 그림 속에 또렷하게 묘사된 예언자 무함마드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눈부신 튀르키예 군인의 갑옷을 지나 모로코식 중정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안뜰은 놀랄 만큼 아름답습니다. 두 기둥이 양쪽으로 각각 받들고 있는 아치는 레이스처럼 보일 정도로 정교하고 3차원으로 느껴질 만큼 깊게 새겨진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흡수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몇 주 후 이슬람 전시관으로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독실한 무슬림 방문객이 미흐라브를 바라보며 기도를 해도 되는지 물은 뒤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엎드리지 않고 두 손을 모아 미흐라브를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이 미흐라브는 높이 3.3m, 무게 2톤으로 14세기 이스파한의 마드라사에 자리하고 있던 것인데도 전혀 낡은 기색이 없습니다. 파란색, 흰색, 청록색 타일로 구성된 모자이크는 춤추는 듯한 아라베스크 문양과 활력 넘치는 필체의 쿨한 구절들이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 신묘해 보이기도 하죠. 패트릭이 오스만 전시실로 배치되었을 때 이 구역의 감독관인 하다드 대장이 이스탄불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왔고,
오스만 제국의 많은 것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죠. 그는 유명한 시모네티 양탄자를 보며 1500년쯤에 카이로에서 짜여진 이 양탄자 위를 가로질렀을 수많은 발들을 생각합니다. 잠시 앉을 짬이 날 정도로 일찍 근무 지점에 도착한 패트릭은 16세기 페르시아의 그림들 중 숲빛파의 더비시를 그린 그림 앞에 앉습니다. 더비시는 고행을 통해 수행하는 인물로 수도사와 다소 비슷하죠. 그림 속 주인공의 손에 들린 염주는 신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매일 의식처럼 행하는 그의 노력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림에 적힌 아랍어 문구를 번역한 캡션을 찬찬히 읽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내게 영혼을 준 것에 대해 하늘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그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슬픔의 원천을 하늘이 내 안에 만들었는데도. 초상화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 남자의 번뇌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졌고, 패트릭은 출퇴근의 지하철에서 수피즘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도의 끝을 애도해야 하는 날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가식없이 수수한 카를로 이스트라는 펍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월요일에는 휴관이기 때문에 일요일 밤에 그곳에서 술판이 벌어지죠. 경비원들이 모여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미술관 이야기까지 넘나드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이 근무 중에 생긴 무용담을 빌려주죠. 프랑스 전시실에 있는데 한 꼬마가 연필 끝에 달린 지우개로 사빈 여인들의 납치 그림을 찌르는 걸 목격하고 그 부분을 살펴보니 약간 자국이 난 것 같아 보고를 했어요. 기술자가 도착해서 표면 전체를 손가락으로 꽤 세게 훑더니 자국처럼 보이는 건 바니쉬 몇 겹 아래 있어서 오래된 거라고 이야기했다며 참 이상한 일이라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다른 경비원도 자신의 무용담을 하나 둘 꺼내기 시작하죠. 밤이 깊어지고 왁자지껄한 바에서 그들은 진짜 인생을 논하고 있어요. 이슬람 전시관에서의 3개월이 끝나갈 무렵 경비원들의 근무구역을 재배치하는 시기가 왔고 패트릭에게 소속구역을 옮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여러 고민 끝에 결국 아메리카, 악기, 무기 및 갑옷 전시관이 있는 G구역으로 정했어요. 그가 바라는 건 낯선 영역과 의문들을 탐구하기보다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더 좋았던 때였습니다. 이 전시관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다소 딱딱하지만 정작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입니다. 메인 회화 전시실 바로 아래에는 매트를 통틀어 가장 이상하고 다양한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 중 하나인 메자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개된 수장고에는 정식 전시실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수만 개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죠. 이곳에는 식탁과 각종 테이블, 여러 종류의 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큰 유리 케이스 사이를 걸으며 초창기 미국인들의 그림들이 보입니다. 이런 초상화 속 인물들은 유럽의 선진 문화를 동경해 세련되어 보이도록 노력했지만 그 세련함을 모방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매력입니다. 이런 다락방 느낌이 나는 곳에서 물건들의 수집 과정이 궁금해진 패트릭은 매트가 처음으로 취득한 그림 몇 점을 발견했어요. 그가 발견한 것은 매트가 영구적으로 털을 잡기 전 6년 전인 1874년에 컬렉션의 일부가 된 풍경화로 미술관의 설립자 중 한 명인 존 프레더릭 켄셋이 그린 바다로 지는 노을. 풍경화가가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었던 초창기 미국에서 자란 켄셋은 지폐를 찍어내는 판을 새기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캔셋의 일생 동안 뉴욕은 급성장했고 그는 허드슨 리버스쿨의 예술가들과 함께하며 미국 최초의 위대한 미술관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패트릭은 싱대장과 함께 제퍼슨 알버디 컬렉션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형형색색의 직사각형 판지 위에 그려진 야구선수 수십 명의 초상화를 격자 베톤으로 배열한 전시물에 둘러싸여 있었죠. 야구보다는 크리켓을 좋아하는 싱대장과 함께 윌리 메이스, 킹 켈리, 호누스 와그너와 같은 야구 카드들을 보며 야구 카드 컬렉터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패트릭이 음악전 시간에 배치되었을 때 한 관람객이 악기가 케이스에 가둬져 있는 걸 아연질색하며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매트보다 좀 덜 신중한 미술관에서 실력이 끝내주는 연주자를 데려다가 마음대로 전시 케이스를 열고 악기를 다뤄보게 하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페르시아의 카만체, 일본의 고토, 수우족의 구애용 플루트, 이탈리아의 하프시코드를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패트릭이 가장 좋아하는 악기 중 하나는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만들어진 이러커이 부족의 늑대거북 등딱지 쉐이커예요. 매트는 아마추어가 수공예로 만든 벤조를 소장하고 있는데 오랜 옛날 조지아주의 흑인 뮤지션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악기입니다. 이 벤조는 아메리카의 다양한 예술 형식 중 가장 풍성하고 가장 고차원에 다다른 장르인 음악의 완벽한 상징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퍼즐 같은 지구역을 이루는 마지막 조각인 무기와 갑옷 전시관. 이곳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들 사이에서 가장 잔인해 보이는 얼굴은 1520년 금난의 들판에서 결투에 참여했던 잘스 경의 투구입니다. 케이스 하나에 전시된 16개의 콜트 리볼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1838년에 만들어진 아담하고 귀여운 총과 텍사스 공화국과 멕시코 간의 전투 장면을 새긴 콜트 모델 851 해군 리볼버를 바라봅니다. 패트릭이 이 일을 5년 동안 하다 보니 몇 가지 습관이 생겼어요. 친한 친구들이 생겼고 자신이 일하기 좋아하는 전시실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전시실을 구별하게 되었죠. 몇 번째인지 셀 수 없을 만큼 다시금 아메리카 회화 전시실에 배치되는 아침이면 벽에 걸린 그림들은 활력이 없고 그저 따분해 보였죠. 존 싱어 시전트의 매혹적이로 유명한 초상화 옆에 자리를 잡고 시간이 흘러 관람객들이 들어올 때면 여러 파편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죠.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생각도 하며 윈슬러 호머의 작품들 쪽으로 이동합니다. 바위에 부딪혀 장엄하게 부서지는 파도와 바람에 휩쓸린 메인주의 해변을 그린 그림, 북동풍을 보며 기분을 조금 나아지게 했어요. 기계적으로 A 지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미국의 인상파 화가 메리 카사트 작품 옆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전형적인 인상파 작품들만큼 흐릿하지 않고 옛거장들의 그림보다는 더 즉흥적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와 아이 작품 앞에 서서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고 있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모작을 평가하면서 그는 그것이 사랑스럽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카사트의 원작을 다시 바라보며 그녀의 그림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햇살에 흠뻑 젖은 것처럼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이제 이런 순간들은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슬퍼졌죠.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의 격렬한 애도의 끝을 애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자신의 삶의 중심에 구멍을 냈던 상실감보다 그 구멍을 메운
잡다한 걱정거리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완벽하지도 않고 완성할 수도 없는 프로젝트. 패트릭이 타라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후, 그리고 그의 형이 떠난 지 거의 딱 5년이 지난 때에 아들 올리브가 태어났습니다. 3개월의 육아휴직 동안 7만 평이 넘는 매트에서보다 20평짜리 이곳에서의 할 일이 훨씬 많았죠. 사소한 것부터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생활에 그는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방긋 웃으며 바라보는 아이의 두 눈을 바라볼 때면 그 순간의 충만한 생명력에 경탄하며 그 좋음이 고단함을 모두 흡수해버리는 것 같았죠. 직장으로 복귀한 첫날, 매트 직원들은 패트릭에게 환영 인사와 안부를 물어보고 그렇게 그는 다시 경비원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터르 브류얼의 곡물 수확에 배치된 그는 예술과 고요의 신전이 바로 문 밖에서 돌아가는 노역의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올리버가 태어난 지 2년 후 여동생인 루이스가 태어났어요. 이제 패트릭의 일과는 퇴근하자마자 올리버와 지루하고 지루한 기차놀이를 하고 씻기고 잠을 재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날을 보냈죠. 2016년 봄, 휘트니 미술관이 이전을 하면서 매트가 분관으로 사용하고자 임대 체결을 했습니다. 새로이 문을 연 메트로폴리탄 브로이어 미술관에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패트릭에게 주어졌어요. 브리에 출신의 얀반 에이크와 시카고 출신의 캐리 제임스 마셜이 함께 등장하는 폭넓은 전시입니다. 알브레히티 디러가 반쯤 그리다만 살바도르 문디는 잉크로 스케치된 예수의 얼굴에 살을 덧붙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앨리스 닐의 흑인 징집병은 초상화 속 인물이 단 한 번 무대를 서고 사라지자 작가가 이 자체로 완성된 그림이라고 선언한 작품입니다. 그가 특히 흥미롭게 느낀 작품은 색색으로 포장된 80kg에 달하는 사탕 더미로 관람객들이 그 작품을 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가 에이즈로 쇠약해진 자신의 배우자를 표현한 초상화입니다. 나무 조각에 그려놓은 밑그림을 다 파내지 않고 작업을 중단한 이 목판화는 피터르 브류얼의 그림입니다. 더러운 신부 혹은 몹스스와 니시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은 민속놀이를 재현하고 있는 주민들을 묘사하고 있죠. 이 연극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기쁨을 찾아내자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이 뜻밖으로 느껴졌던 것은 완벽한 외형을 갖춘 완성품만으로는 예술에 대한 배움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작품들이 탄생하는 과정에 들어간 고통을 잊지 않아야 하죠. 그리고 패트릭도 평생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질서하고 즉흥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두 명의 작은 인간과 그들이 살았으며 하는 작은 세상을 말이죠. 결코 완벽하지도 완성할 수도 없는 프로젝트겠지만 말이에요. 무지개 모양을 여러 번 그리면서 그 후 2년 사이 패트릭에게 영감을 준 기획전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술계에서 가장 크게 이름을 날린 미켈란젤로의 소묘작품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예술가라 생각하지도 않았을지 모를 무명 예술가들, 지스밴드지어 퀼트 제작 작품을 모아놓은 전시였어요. 이 두 전시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행위 자체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미켈란젤로, 신이 내린 소묘화가이자 디자이너라는 제목의 전시회는 미켈란젤로의 133점의 소묘 작품들로 대부분 아무에게도 보여줄 의도가 없었던 습작들입니다. 이 소묘는 마사초의 성 베드로 프레스코아를 베낀 작품이에요. 패트릭은 그물처럼 교차하는 선들로 세심하게 공을 들여 음영을 표현한 작품을 보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로마 시스티나 예배당의 분위기를 내려고 위대한 천장화를 머리 위에 재현해 놓은 전시실로 입장한 관람객들은 위쪽을 향해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서 비슷한 자세로 붓을 위로 쳐든 스스로를 미켈란젤로가 끄적이듯 그린 그림을 떠올리고 혼자 끄고 웃습니다. 그 낙서 옆에는 그의 척추, 엉덩이, 물감 튄 얼굴 등의 불평하는 소네트를 적어두었죠. 그리고 이곳은 만족스럽지 않다. 나는 화가가 아니다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의 짜증과 절망이 섞인 편지들을 읽고 나서 매트의 가장 유명한 소장품인 동시에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작품을 보러 갔어요. 리비아인의 11을 붉은 초크로 그린 소묘로 11은 여자 예언가 혹은 점쟁이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미켈란젤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대개 남성의 몸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무엇 하나 그냥 그린 건 없었어요. 한 획 한 획마다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양심과 헌신이 깃들어 있죠. 또 다른 날 패트릭은 길게 펼쳐진 거장의 후기 커리어를 커버하는 전시 공간에 배치되었습니다. 자신을 전쟁사 마니아라 소개한 관람객이 던진 질문에 그가 아는 지식을 기억해내며 설명해 주었어요. 피렌체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그림은 대포 공격을 위한 보르와 성곽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설계도만 그린 게 아니라 대규모 집단을 이끌라는 임무도 받았어요. 그런 노력에도 적의 포위로 식량이 떨어진 피렌체는 항복했다고 합니다. 교대 후에는 미켈란젤로가 현대 기준으로도 노인이 된 후의 작품들이 있는 전시실에 배치됩니다. 70대의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설의 총지휘자로 임명받았어요. 그는 이 일도 좋아하지 않았던 듯 했지만 17년 여생을 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 바쳤어요. 대성당의 돔 지붕을 그린 종이를 들여다보며 미켈란젤로라는 인물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지만 이 소박한 그림에서 그는 그저 무지개 모양을 거듭해 그리며 마음에 드는 곡선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일지라도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연습 과정을 건너뛸 수 없는 사람인 거죠. 패트릭은 돔 그림이 있는 방에서 나와 죽을 때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피에타상의 스케치를 찾아 나섭니다. 종이 한 장에 80대 노인의 떨리는 손으로 그린 5점의 습작이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습작을 해본 다음 그 스케치를 현실화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는 죽기 며칠까지도 말을 잘 듣지 않는 대리석을 망치와 끌로 두드리고 있었어요. 다음 전시는 근현대 미술 전시관에서 열린 지스밴드 퀼트 작품전이라는 작은 기획전으로 이곳에 배치되기 전까지 패트릭은 지스밴드라는 지역에 관해서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었죠. 8명의 퀼트 제작자가 만든 10점의 퀼트였는데 그는 이 아름다운 물건을 본 후 몇 주에 걸쳐 퀼트 제작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어요. 전시의 작품을 출품한 예술가 중 한 명인 루시티 패트웨이는
다른 퀼트 제작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소장농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밥을 먹을 시간에 바느질할 퀼트 재료를 조금씩 가지고 밭으로 나갔었죠. 엘라베마강을 상징하는 푸른 줄무늬는 진흙으로 강둑을 표현한 두 개의 붉은 줄무늬 사이를 흐르고 다른 한쪽에는 패턴이 있는 모카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퀼트의 나머지 부분은 위에서 지붕을 내려다보는 듯한 정사각형 블럭들로 이루어져 있죠. 퀼트는 노예 해방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전통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살던 시대의 피렌체처럼 지스밴드에도 인구 한 명당 예술가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죠. 메리 엘리자베스 케네디의 이 작품은 하얀색, 하늘색, 청록색의 다양한 톤으로 만들어진 퀼트로 낡은 옷가지에서 구해낸 천 조각으로 만든 실제 삶 속에서 얻은 색깔들이었어요. 패트릭이 가장 마음에 든 작가는 로레타 패트웨이로 그녀의 작품만 유일하게 세 작품이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에 주정뱅이 남편을 둔 그녀는 가난과 씨름해야 했고 바느질을 좋아하지 않았다고도 불만을 토로했었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퀼트는 게으른 아가씨 패턴, 세로줄 퀼트로 기하학적 패턴뿐만 아니라 그 불완전함에 감동했어요. 패트릭은 가장 위대한 예술품은 자신의 상황에 갇힌 사람들이 아름답고 유용하고 진실된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조각조각 노력을 이어 붙여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는 미켈란젤로 시대의 피렌체와 로레타 패트웨이가 살던 시절의 지스밴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동안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던 시절의 패트릭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전시실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했었고 매트가 거의 완벽한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내와 아들 올리버와 딸 타라와 함께 살아갈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날이 많아졌고 이제 더 이상 고요하고 정돈된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죠. 고민 끝에 패트릭은 짙은 푸른색 공무복을 포기하고 도보 여행 가이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무복을 입는 마지막 날 그는 전시실을 쭉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스 조각 전시실로 들어가다 웅장한 사르디스의 기둥을 지나 고대 로마인들의 대리석 흉상을 보며 자신의 동료들과 그닥 다르지 않다고 느꼈죠. 메두사의 머리를 든 페르세우스가 있는 곳을 통하여 프랑스 앙싱 레짐 전시실을 거치며 전시실을 돌고 있는 도중에 동료인 조셉으로부터 반고흐라는 메시지를 받고 근대미술 전시관 쪽으로 향합니다. 조셉의 뒤편으로 해바라기, 협죽도, 붓꽃이 보입니다. 감자를 깎고 있는 농부와 카페 주인인 진우 부인,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이 첫 걸음마를 떼는 걸 응원하는 농부도 보이네요. 그리고 붉은 턱수염이 더부룩한 채 오랜 고통에 시달리는 화가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죠. 둘은 협죽도 그린 옆에 서서 이런저런 잡담을 나눴어요. 패트릭은 이런 시간이 그리울 것 같았어요. 조셉이 용모를 보고 오는 동안 혼자 남은 패트릭은 이 시간 동안 그리울 것 같았죠. 예술에 관해 패트릭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글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방문한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1884년에 그와 함께 박물관을 찾았던 친구 안톤 캐서마커스는 그는 렘브란트의 작품인 유대인 신부 앞에서 하염없이 서 있었다 라고 썼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위안을 주고 힘을 나게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죠. 빈센트의 붓꽃을 보고 있자면 가난과 자신을 괴롭히는 상념들에서 벗어나 그 생기 넘치는 단순함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화가의 염원이 느껴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가 슬픈 것은 그가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패트릭은 그보다 운이 좋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조셉은 여기서 4년 정도 더 일을 하다 고향인 가나로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윈슬러 호머의 그림에 있는 뗏모 위에 누워있는 흑인을 언급하며 상어들이 빙빙 돌고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지만 이미 최악의 경험한 사람이라 이렇게 편히 쉬고 있다며 그게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죠. 패트릭은 마주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거장 전시관으로 가서 자신이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미술관 경비원으로서 수행한 마지막 임무는 맨 처음 미술관에 갔을 때 배운 일이었어요. 20여 년 전 어머니는 톰 형과 미아와 패트릭을 시카고 미술관에 데리고 가서 각자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씩을 고르기 전까지는 전시실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패트릭은 몇 달 동안 공책에 후보를 적고 숫자를 줄여가며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 전시실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그림은 15세기 이탈리아 수사프라 안젤리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결론을 내렸죠.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오래된 작품이라 좋았고 옛 기독교 예술품과 거기에 깃든 빛을 발할 정도로 선명한 슬픔이 좋았어요.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이 그림이 톰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좋았죠. 십자가에 걸친 예수의 발치 아래 모여든 구경꾼들을 보며 그는 이렇게 느꼈어요. 아무리 중대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저에 깔린 신비로움이 숭고하다 할지라도 복잡한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형은 없습니다. 그는 상실을 느끼지만 패트릭의 마음속에는 티치아노가 그린 듯 밝고 솔직한 형의 얼굴이 선명하게 살아있었고 그 모습에서 그는 위안을 찾습니다. 이 그림이라면 확실히 매트 바깥으로 품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